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이 하나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자식이 여럿이라 신경 쓸 곳도 많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자식도 없이 외동아들 하나 키우는데도 소갈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줘도 미안하고 못해줘도 미안한 게 부모라서 늘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그런 자식이 벌써 30대가 되려 저를 챙기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나이 들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자식이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품 안의 자식인 건지 제가 이 나이에도 아들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었고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늘 바쁘게 지내던 탓에 귀한 외동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거든요. 장사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던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 일을 도우며 바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도와서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매일 손님들 상대하고 돈 계산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죠. 시부모님의 아들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부터 장사를 해야 했으니 그만큼 바쁘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쁜 만큼 벌이는 좋았기에 제가 달리 불평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빠도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가게 걱정에 자리 비울 수가 없다며 새 신부를 신혼여행도 안 데려가 준 남편을 원망하기는 너무 늦었지만 그 집에 시집을 간 후로 저는 연중 무휴 쉼없이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시부모님이 반기시는 귀한 아들 낳고도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겨우 일주일 누워있다가 곧바로 가게를 나갔으니 제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바빴던 탓에 저는 자식을 여럿 둘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딸도 낳고 싶고 자식 셋 정도는 가지고 싶었지만 큰애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결국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있는 자식이라도 잘 키우자 생각했지만 그런 아들에게도 전 늘 부족한 엄마였네요. 아이가 어려서는 등에 업고 일을 하느라 얼굴 한번 들여다볼 새가 없었고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학원에 보내며 떨어뜨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놈의 장사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에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던 저는 자식에게 늘 죄인 같았어요. 돈이야 부족하지는 않으니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줄 수 있었지만 가장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생 덕분에 저희가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젊어서 끼니도 굶어가며 어렵게 사셨던 시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분들 덕에 여유를 얻은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사실 저도 친정에 여유가 별로 없었던지라 결혼하고서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얻은 게 다 어른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았죠. 시어머니라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서운하게 하셔도 고깝게 듣지 않았고 어른들께서 나이 들고 병들어 자식에게 기대셔야 할 때도 저는 불평 한 번 없이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이야 그렇게 해야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젊어서는 아이 돌보면서 살림 도맡아 하고 늙어서는 아픈 시부모님 똥오줌 받아냈어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좋은 며느리 들여 늙음하게 호강할 거라 생각했죠. 다행히 살아생전 시부모님께서도 제 노력을 알아주셨고 그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저도 살면서 돈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어요. 덕분에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 안 해도 되니 참 감사한 일이었죠.
다행히 별 신경 못 써줬던 아들은 기특하게도 잘 자라줬고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다니며 저희 부부의 기쁨이 됐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좀 했지만 이제는 여유도 있고 자식까지 잘 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노후에 다른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만 하면 우리는 벌어둔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뒤늦은 인생을 즐겨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난 세월 동안 바빠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남들 다 간다는 해외여행도 못 가봤던 탓에 남편과 이렇다 할 추억도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세계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꿈을 누려보기도 전에 남편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병이 찾아왔네요. 아이 태어나면서 진작 담배도 끊은 사람이 왜 폐암이라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첫 해에는 살 가망이 있다고 했어요. 폐 일부분을 도려내야 하지만 수술만 잘 끝나면 무사할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어려운 수술을 한 남편은 그 후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지만 남편은 결국 이듬해 암이 재발이 되며 먼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서야 좋은 건 누려보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일찍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욕심 좀 버리고 적당히 누리며 살 것을 그랬나 괜한 후회까지 들었네요. 그런다고 죽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린다고 열심히 살지 않았을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 떠나고 혼자가 된 저는 여전히 후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그래도 남편이 떠나면서 재산 많이 물려줘서 좋겠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남은 재산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돈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물론 이 나이에 또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돈은 필요하겠지만 나 혼자 먹고 사는데 그만큼 많은 여유는 쓸모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자식들 위해서 버셨던 돈이고 우리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에 아등바등 살았으니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했으니 나중에 2번 낼 바에는 제가 받지 않고 바로 아들에게 넘겨주려 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용돈이나 받으며 지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엄마 떠나시면 그때 받으면 되는 거지. 아직은 일러요. 어차피 너한테 갈 유산인데 미리 받으면 뭐 어떠니? 내가 살아보니까 늙어서 여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네 아버지 봐라. 놀고 먹을 만큼 재산이 있는데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났잖니. 저 부모님 덕분에 배울 만큼 배웠고 연봉도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저를 믿으셔서 그러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원래 나이 들어서는 경제력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며 주눅 들어가는 제 면을 세워주려 그러는지 아들은 제가 남편의 재산을 들고 있기를 권했습니다. 하기사 나중에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 들어오고 어른 노릇이라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아들 말대로 제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며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몇 년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며 제 바람대로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건 저희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둘이 만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는데 불편한 자리에 와줘서는 일손까지 돕고 가는 걸 보고 저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일손까지 거들며 싹싹한 그 아이가 저는 참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얌전하게 생겨서 착하기까지 하니 며느리감으로 딱이다 싶었죠. 거기다가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들어보니 저희 아들도 아이들 예뻐하는 그 모습에 반했던 거라 하더라고요. 아이를 예뻐하는 만큼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좋다 싶었던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집안 사정은 어려웠지만 그거야 형편이 되는 제가 도와주면 되니 걱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예뻐했던 저는 따지지 않고 그 아이를 맞았고 제 며느리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 없이도 주고 싶은 마음에 예물도 손수 골라서 넉넉히 챙겨줬죠. 어머니, 저 이렇게까지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유치원에서 일하니까 하고 다닐 곳도 없고 저한테 이렇게 화려한 보석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만 어울리는데 왜 그러니? 그리고 원래 보석은 가지고만 있어도 좋은 거야. 원래 이런 건 나이 들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급할 때 현금 대신 써도 되고. 그 와중에도 비싼 건 필요 없다며 겸손하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며느리는 알면 알수록 더 예뻐할 수밖에 없는 귀한 며느리였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찾아와서 저를 살뜰히 챙겼고 결혼하고도 변함없이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는 건 질색이라 그러던데 저희 며느리는 시키지도 않은 안부 인사를 하며 어떻게든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휴, 바쁜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와? 안 와도 된다니까.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뭘. 저 어머니랑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홍시 좋아하시죠? 길에 홍시가 많길래 어머니 생각나서 사와봤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는지. 빈말만 해도 고마울 텐데 늘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며 꽃이며 작은 선물을 사들고 오고 매일 전화 안부를 하며 제 생각을 한다는 그 아이가 저는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잘한 덕에 좋은 며느리를 얻은 건지 남편 떠나고 우울했던 제게 그 아이는 기쁨이었죠. 안 그래도 늘 딸을 갖고 싶었던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애들이 다툴 때도 저는 묻지도 않고 며느리 편을 들었고 아들 몰래 따로 며느리에게 용돈도 챙겨주곤 했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도 돈 벌잖아요. 오히려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딸 용돈 주는 게 뭐 나쁘니?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 너 얼마 버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니. 그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너희들 일에 보태고 이건 따로 너 쓰고 싶은데 써라. 성모한텐 말하지 말고 너 몰래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그래. 제가 오빠 몰래 돈 쓸 데가 어딨겠어요. 그럼 옷이라도 좀 사 입던가 그래라. 아무리 검소하다 그래도 예쁜 애가 옷이 이게 뭐니? 알뜰한 것도 좋지만 젊을 때는 좋은 것도 누리면서 살아야 해. 나는 그걸 못해서 한이 됐잖니. 어머니야말로 좋은 것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오히려 자식들한테 해주시느라 아끼시는 어머니가 더 걱정인걸요? 내가 뭐 좋은 것 한다고 태가 나니? 그런 것도 다 젊고 예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 나이에 뭘 걸쳐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우신데.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속상해요.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저랑 쇼핑이나 가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받은 용돈으로 예쁜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아니, 너 쓰라고 줬더니 그 돈으로 내 옷을 사주겠다고? 저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뭘 하나 해주더라도 늘 고마워하고 예쁘게 구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잘하고 밖에서도 늘 천사처럼 착한 며느리 덕분에 저희 집에도 다시 활기가 도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귀찮을 텐데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벌써 결혼한 지 3년째 제게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생각을 했다며 전화를 걸어주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움도 잊어먹을 정도였었죠. 그런데 통화가 끝이 나고 갑자기 미처 끊기지 않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씨, 그 노인네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하여간에 언제쯤 죽어서 재산 넘겨주려나. 아무래도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해서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혼잣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며느리의 태도와는 너무 다른 말투와 언행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며느리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다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딸처럼 생각하던 며느리가 저더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며느리와 제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내 앞에서는 친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며 딸처럼 굴던 아이였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건지 저는 한꺼풀 드러난 며느리의 본심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을 나 죽으면 홀랑 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죠. 덕분에 그날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아들 집으로 뛰어가서 며느리에게 아까 그게 무슨 말이냐 따져 묻고 혼쭐이라도 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죠. 결국 고민만 하다가 다음 날이 됐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다정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저도 어제 일이 내 꿈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었지만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도 뻔뻔한 며느리의 행동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상대하려면 저도 같이 뻔뻔해져야 할 텐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급한 일이 있다며 금방 전화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는 아들을 불러서 전날 있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아니, 믿지 못했다기보단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며 제가 오해했을 거라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설마 지훈이가 그런 말 할 사람이에요? 뭐 TV 소리나 다른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말한 건데 엄마가 잘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아들의 반응을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안다면 다들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가는 귀가 먹었나 아니면 다른 소리를 잘못 들었나 몇 번이고 의심을 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귀도 쌩쌩했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과 헷갈릴 정도로 흔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높고 특이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직접 듣지 못한 아들로서는 제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알만했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 애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인 줄만 알았고 욕은커녕 싫다는 소리도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애가 밖에서 괜히 나쁜 사람들한테 시비라도 걸리면 어쩔까 싶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전전긍긍한 적도 있었죠. 저한테도 그렇게 비쳤던 아이였으니 자기 남편에게는 그동안 어땠겠어요. 어쩌면 저보다 며느리와 더 가까운 아들이야말로 끝까지 며느리의 본색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애가 평소 그런 낌새를 조금이나마 보였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화도 내고 욱하는 성격인 줄 알았으면 애가 나한테 기분 상한 게 있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했을 거예요. 뒤에서는 나란님 욕도 한다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 좀 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철저히 속을 감춰두고 뒤에서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때문이라는 게 제일 무서웠죠. 그동안 돈 욕심 하나 없는 것처럼 굴더니 내 재산을 탐내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는 돈 욕심도 없고 무력도 없다면서 돈이 왜 그리 탐이 났을까 싶었어요. 어쩌면 그동안 제 앞에서 늘 다 떨어진 옷 기워 입고 검소하게 다녔던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이런저런 고민 끝에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믿지 않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구해서 아이들 몰래 아들 집에 숨겨놓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혹시 들킬까 싶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내가 정말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하나? 내가 괜히 시어머니라서 며느리에게 의심의 잣대부터 들이대는 게 아닌지 저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 쫄려서 혹시나 애들이 발견하기라도 할까 싶었던 저는 그 집에 녹음기를 놓은 지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녹음기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뭐 얼마나 증거가 담겨 있을까 싶었던 저는 녹음기를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시간 혼자 집에 있던 며느리는 거의 매일 통화로 누군가와 재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잦아서 제가 굳이 따로 증거들을 추릴 필요도 없었죠. 진짜 그 놓친 내 비위 맞춘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앞에서 잘 보인다고 간 쓸개고 다 없어진 지 오래야. 그래서 우리 시모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아. 나더러 자기 딸 같다고 엄청 살갑게 굴거든? 근데 그래봤자 내가 진짜 친딸이 되니? 친딸처럼 생각하고 싶으면 내 앞으로 재산이라도 넘겨주던가. 어차피 지 아들한테 다 줄 거면서 뭘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는지 말이야. 처음에는 살살 비위만 맞추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생각보다 꼬장꼬장하고 여우 같아. 그 나이 먹고도 가계부까지 쓰면서 돈 한 푼 세어나가는 꼴 못 본다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 자식들한테 쉽게 주겠어? 내 앞에서는 딸 같다느니 욕심 없다느니 그래도 결국 돈 앞에 장사 있니? 지금도 자기 도장 하나 안 보여주는 거 보면 자기 죽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겠지. 남편은 워낙 자기 엄마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애초에 돈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시모 죽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루빨리 죽어주는 게 나한테 고마운 거지. 여지없이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를 오로지 돈주머니로만 생각했던 건지 여태껏 제 앞에서 잘했던 게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얘기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넘어서 무척 마음이 아파왔어요.
대체 그놈의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저는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요? 내가 자식이 여럿인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남은 재산은 어련히 자기들 차지가 될 텐데 벌써부터 돈독이 올라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사람을 죽이라며 저주를 하나요? 그렇다고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정작 며느리는 결혼할 때 혼수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돈 없는 걸 뻔히 알고도 별말 없이 품어주고 결혼을 시켰더니 제가 겨우 이런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적은 월급으로 겨우 살다가 결혼 후에야 여유 있어진 며느리는 점점 더 돈 욕심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충격적인 속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가식 떨었던 것은 그렇다 해도 아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기만하고 있었어요. 남편이야 사실 별 걱정 없지. 워낙 순진하고 착해서 그 사람은 다루기 쉬워. 여우 같은 지 엄마랑 달리 대충 좋은 말만 해줘도 내 말이면 다 믿거든. 물론 내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너무 의심이 없다니까? 내가 아직도 천사인 줄 알잖아. 그래서 지금도 임신이 안 되는 줄만 알아. 시댁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도 못했는데 아직 임신은 이르지. 그 전까지는 무조건 피임해야지. 지금도 매일 약 먹고 있는데 남편은 모를걸? 솔직히 나도 돈 때문에 결혼했지. 우리 남편이 뭐 볼 게 있니? 나중에 시모 죽으면 나는 애인이나 만나고 다닐 거야. 저와 제 아들을 속이면서 뒤에서 저희를 비웃고 있었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그 녹음을 듣는 내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야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자를 믿고 결혼해서 희생하던 아들은 대체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영락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 일을 알고 마음고생을 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녹음들을 곧장 아들에게 들려주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녹음을 듣던 아들 역시 저처럼 깜짝 놀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건지 녹음을 듣는 내내 손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상처받은 내 자식을 보자 저는 정말로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돈이 탐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결혼을 계산으로만 생각하는 그 아이가 무섭기까지 했죠. 엄마 말이 정말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내가 그동안 걔를 얼마나 믿었는데 엄마 말 바로 못 믿어서 죄송해요 정말.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니? 내가 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속은 건 마찬가지잖니. 너도 네 와이프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겠지. 이런 애인 줄을 이제야 알았으니 지금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엄마가 네 마음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괜히 네가 자책하지는 말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여먹은 걔가 못된 거지 네가 무슨 잘못이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 앞에서는 돈 욕심 없는 것처럼 명품 가방 하나 안 들고 다니던 여자가 뒤에서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귀로 듣고도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심지어 엄마한테 그런 몹쓸 소리까지 하고.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그래, 무서운 애야 정말. 지금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구더러 여우니 뭐니 하고 있는지 참.
나도 그동안 오래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누구보다 순진하게 생겨서는 어쩜 속이 저렇게 까맣니? 아들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며느리의 실체를 두고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당했다고 해서 계속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속은 것은 기막히지만 더 이상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복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 역시 복수에 동참하기로 했고 저와 아들은 그때부터 칼을 가는 복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거머리를 떼어내는 거라는 생각에 아들은 틈날 때마다 이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며느리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워낙 철두철미하게 가면을 썼던 아이라 상대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며느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몰래 녹음을 해서 진실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녹취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유가 필요했죠. 그렇게 몇 달간 저와 아들은 며느리 앞에 조심하며 제대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여차하다가는 그 애가 눈치를 채고 먼저 선수를 칠까 싶어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내야 했죠. 하지만 끝내 아들이 증거를 잡아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겠다며 노력한다던 며느리가 뻔뻔하게 피임약을 챙겨 먹고 있었던 증거를 잡았죠. 그리고 아들은 그 일을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몰래 이혼을 준비해 왔던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이혼 소장을 보여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순순히 나갈 생각이 없었는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들이 직접 며느리를 친정에 데려다 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아들의 처가댁까지 뒤집어진 듯 했습니다. 사돈, 혹시 아이들 일 들으셨나요? 김서방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그런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에서도 쫓아내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사돈도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김서방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아시나요? 저희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데 아무래도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따님이 제대로 말을 안 한 모양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짐을 싸서 내쫓아버리고 일방적으로 이혼하자 그러는 게 어딨습니까? 김서방도 참 너무하네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어른이 따끔하게 타이르고 가르쳐 주셔야죠. 정말 이대로 애들 이혼시킬 생각이세요? 제가 지훈이 친부모도 아닌데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타이르고 가르칠 일이 있다면 사돈이 직접 하셔야죠. 아무튼 저는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정을 모르셔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훈이를 최대한 배려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돈도 저희 아이 예뻐하셨잖아요. 딸처럼 품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새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아이 데리고 찾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인진 몰라도 얼굴 뵙고 얘기 나누세요. 사돈은 억울한 마음에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찾아오겠다는 말이겠지만 저는 직접 만나자는 사돈의 제안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인 죄로 저와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정작 가해자 식구들만 모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사돈이 잘못한 일은 없을지 몰라도 딸 자식 잘못 키운 것도 죄라면 죄일 테니 적어도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돈이 집으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원래라면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을 사이였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보기 힘든 껄끄러운 사이가 돼버렸네요. 사돈, 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애가 모자란 게 많은 건 알지만 모르고 결혼시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예뻐하시더니 김서방도 모자라서 사돈까지 냉랭하게 나오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훈이 말로는 김서방이 피임약 관련해서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러던데 그건 정말 오해세요. 얘가 임신하기 싫어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호르몬 조절 때문에 잠깐 약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김서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데 그럼 적어도 대화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님이 처음부터 저희를 속였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딸이 속이다뇨. 저희 애가 누구 속일 애가 아니에요. 물론 쉽게 믿지 못하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 겁니다. 아가, 네가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니? 어머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진짜 누구보다 잘했잖아요.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늘 진심으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 한 번으로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네가 끝까지 솔직하게 말을 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럼 내가 직접 얘기를 해줘야지. 어쩔 수 없구나. 저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그 아이는 제 호의를 무시한 채 끝까지 제 앞에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자기 본색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사돈과 며느리에게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사돈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식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부모는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를 알아챈 사돈은 그 자리에서 굳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사자인 며느리 역시 놀란 토끼눈이 됐죠. 녹음기에서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제 뒷담화를 나누고 있는 며느리의 음성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욕, 시어머니 욕, 온갖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뭘 들어도 아쉽지는 않겠다 싶더군요. 제가 끌 생각이 없어 보이자 며느리는 제 손에서 녹음기를 뺏어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이건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저 아니에요. 네 얘기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당황을 하니?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단다. 어떠세요, 사돈? 이 정도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실까요? 아니면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요? 제 물음에 사돈은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저 같아도 그 상황에 뭐라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내 자식이니 감싸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운 모양입니다. 없이 키웠어도 욕심내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쳤었는데 얘가 이런 애인 줄은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제 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겠습니다. 김서방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냥 못 두죠. 이혼당해도 싸고 할 말도 없습니다. 엄마, 저거 다 아니라니까? 엄마도 내 말 안 믿는 거야? 다들 정말 왜 그러세요? 자기 엄마가 비통한 심정으로 대신 사과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게 걔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 연기력이면 배우를 했어야 맞지 않나 싶기까지 했죠. 그런 짓을 벌여놓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그 어머니는 부끄러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기막혀하는 제 앞에 끝까지 대신 사과를 하셨고 뻔뻔하고 반성 않는 자기 딸아이를 제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를 하게 시켰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지금 어디라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해?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 정말 얼마나 더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어야겠어? 그동안 잘못한 일들 깍듯하게 사죄드려. 무릎 꿇고 어서! 됐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받는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닌데 억지 사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마무리 짓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돈 심정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리 쉽게 이혼을 하겠나요? 앞으로 제가 잘 가르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저 애가 바뀔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계속 가져가 봤자 이미 신뢰가 다 깨진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결혼시켰던 순간까지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시키려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이 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제가 전에 빌려드린 돈은 그 전에 갚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돈,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당장 갚으라고 하십니까?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그거야 사돈일 때 얘기고 이제는 남이 될 사이인데 제가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애들 이혼시킨 마당에 부채를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괜히 호소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갚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훈이 너도 잘 봐두렴. 네가 욕심을 자초한 끝이 어떻게 된 건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알겠니? 사실 제가 아이들 몰래 사돈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었거든요. 하도 급하다 사정을 하시기에 가족된 마음에서 성의를 보였더니 결국 제 호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네요. 그 집 사정을 알기에 저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도 애처롭게 사정을 아시는 사돈 때문에 잠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며느리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안타깝기야 하지만 자기 딸 때문에 벌어진 일에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런 꼴을 겪고 눈물로 사죄하는 부모 앞에서 그 아이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반성하리라 여겼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법원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됐고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돈 욕심 부리던 며느리는 결국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됐네요. 저희 쪽에서도 아쉽게 위자료 같은 건 받지 못했지만 그 집 사정을 생각하면 빌려준 돈이라도 받은 게 다행이었고 그나마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이혼 과정을 아들이 잘 버텨줘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했던 와이프와 그렇게 헤어지는 게 무슨 기분일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기도 많이 참았던 건지 아들은 이혼 확정이 나던 날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저는 그저 눈물에 조금이나마 아픔이 씻겨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이혼 한 번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혼한 뒤에도 혼자 잘 지내며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애를 하는지 바빠 보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건지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괜히 재촉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겪었던 간에 그건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제가 대신 아파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
조금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을 믿어보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